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자부터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열 십자에서 하나를 뺀 겁니다. 그래서 아홉 구자, 기본자가 됩니다. 구멍혈이 들어갔죠. 그래서 구멍을 끝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세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비둘기 구자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 언덕인데 쇠 근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갈 정도의 작은 산이란 뜻입니다. 마을읍에 들어가서 이것은 지명이 됩니다. 대구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가로 세로 얼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짜다란 뜻입니다. 가구 이런 것들을 짠다는 틀을 짜는 것이죠. 나무목이 들어가서 이것은 틀, 구조를 얘기합니다. 삼수변에 들어가서 이것은 물을 대는 것이고, 조개패가 들어가서 이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단 위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이거나 또는 그 다리가 셋 달린 그릇, 정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갖추었다는 뜻이고,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더불어 함께란 뜻입니다. 열 십자에서 하나를 뺐다는 뜻, 그래서 아홉 구자입니다. 구구단, 2일은 2, 2는 4, 2, 3, 6, 3일은 3모, 4일은 4, 5, 20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가로 세로로 나가는 거. 그것이 가로 세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구단이라고 하죠. 구멍이 9개 있기 때문에 구공탄입니다. 연탄. 이 밑자는 꼬리 밑자입니다.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몸을 가리키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털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꼬리를 뜻합니다. 꼬리 밑자입니다. 구미호. 그래서 지금 보시면 꼬리가 9개 달려 있죠. 호는 여우 호자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서 행세를 하는 것을 호가호위라고 하죠. 그 다음 구경이 있습니다. 우선 의정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의정부는 조선시대 1400년에 설치된 행정부 최고 권력기관인데, 이것이 뒤에 오면서 육조 체제와 경합을 합니다. 육조라고 하면 이조, 호조, 예조, 이호, 예방, 형공, 이 6개의 것이 있죠. 그 우두머리가 판서이죠. 호조 판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고 그러면서도 또 그 외구의 침략이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비변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대비한다는 뜻이고 변은 변경입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실권을 장악해서 넘어가다가 대한제국 시대에 내각으로 실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의정부는 서울 북쪽에 있는 거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게 의정부죠. 왜 의정부냐? 이 의정부는 경기도의 중앙입니다. 조선 초에 의정부 관리들이 임금을 맞이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진 지명이 의정부입니다. 그러면 구경이라는 건 뭐냐? 9명인데 의정부 좌우 참찬, 참찬이라는 것은 정이품 벼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은 일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참찬, 이품과 육조판서, 그리고 한성 판윤, 한성은 지금의 서울이죠. 판윤은 지금으로 치면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성 판윤은 지금의 서울시장이에요. 한양인데 왜 성을 붙였느냐? 서울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숙정문 이렇게 해서
산으로 둘러싸 가지고 서울 수도권을 방어했죠. 그래서 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양을 한성이라고도 한 겁니다. 한성판이는 지금의 서울시장이다. 이들이 국영이 됩니다. 즉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 중요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국영이라고 합니다. 10중 8구라고 하면 10가지 중에 8개, 9개니까 대부분이란 뜻이죠. 구사일생, 9이 죽고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겨우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구일모, 소 9마리에 터럭 1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전체 중에 매우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구천이 있습니다. 이 천은 샘이지만 실제로는 강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구천이 어디냐?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데 저승까지 건너가는데 9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색깔이 누런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천 중에 하나의 이름이 황천입니다. 그래서 황천객이 되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현실에서 저승까지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되죠. 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천객 하면 죽었다, 저승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 이 구천은 어디에 있느냐? 서양 사람들은 하늘 쪽을 생각하지만 이 동양에서는 깊은 땅 속에 있습니다. 저승이. 그래서 구천은 깊은 땅 속이라는 뜻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천을 떠도는 영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구등분했어요. 구등분. 우물정자를 보면 정전법이라고 할 때도 이 정자 쓰는데 이 우물정자는 모두 9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9등분을 했는데 그래서 하늘 전체를 얘기할 때 구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천직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위세, 이것을 구천직하라고 합니다. 구중궁궐은 궁은 건물을 얘기하고 궐은 궁전이 있을 때 바깥을 지키는 4개의 그 보초소 같은 데가 있어요. 초소 같은 곳. 그것이 궐입니다. 그래서 그 궐이 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궐 안에를 궐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왕궁은이라고 얘기하면 이 궁과 궐을 합해서 이것을 왕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9겹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왕의 나라에서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정전이 있는 거죠. 구절양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은 오른쪽이 쇠고 왼쪽은 손입니다. 그래서 쇠로 즉 도끼로 꺾는 거죠. 꺾을 절자입니다. 그래서 좌절금지,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것이다. 좌절금지라고 할 때 절, 꺾을 절자입니다. 그런데 그 초식동물들은 장이 창자죠. 창자가 매우 긴데 특히나 이 양은 그 창자가 매우 길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양의 창자가 들어가려면 이것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꾸불꾸불 꼬여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매우 험한 길, 꺾여져 있는 험한 길, 구비구비의 길을 구절양장이라고 합니다. 양의 창자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 다음 참고로 천수를 누리다라고 했는데 이 수는 생명, 목숨이죠. 그럼 하늘이 내린 생명, 목숨이 천수입니다. 그럼 인간은 몇 살이 천수를 누린 거냐? 마지막 숫자가 뭐죠? 9입니다. 아까 9구단 얘기했죠. 그러면 한문에서는 숫자를 나열하면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99, 81. 그래서 81살까지 살면은 인간은 하늘이 준 생명을 다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이거보다 더 오래 살죠. 하지만
81살을 넘으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숫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여간 천수는 81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구멍혈자의 9군데 구멍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 즉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따지는 것, 이것이 궁리하는 것입니다. 이치를 다한다는 뜻입니다. 궁리하다. 그래서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건 무슨 방법이 없나 이것저것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연구라는 말이 있는데 연은 왼쪽에 돌석이 들어갔죠. 그래서 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마라고 해요. 학문을 연마한다. 이 마자도 역시 갈마자입니다. 그래서 타제석기 다음이 마제석기죠. 그래서 타제석기 시대를 구석기라고 하고 마제석기 시대를 신석기라고 합니다. 결국 간다는 건 뭐냐? 도구를 만들어 쓴다는 겁니다. 도구. 그 다음 탐구라고 할 때 이 탐은 손이 들어가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 연구하는 것이 탐구입니다. 추구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 이뤘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또 이룹니다.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추구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추구하는 인간들이죠. 궁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궁은 자 제일 밑에 오른쪽은 활궁자입니다. 왼쪽에 몸신이 들어가면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릴 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천자한테 절을 할 때 국궁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구부릴 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멍혈이 들어가면 끝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할 궁자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핍인데 먹을 수 있는 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궁핍하다라고 합니다.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해서 연구하는 것이 궁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다함이 없는 꽃. 왜? 보통 화무는 11홍이거든요. 열흘 이상 붉은 꽃이 없어요. 계속 꽃이 피어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궁화는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봉우리가 나와서 꽃이 피면 좀 있으면 그 봉우리가 떨어질 때 되면 또 다른 봉우리가 생기고 해서 100일 동안을 끊임없이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래서 다함이 없는 꽃이다. 그래서 무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규명이라고 할 때 이 규는 실사가 들어갔습니다. 밝은 명자예요. 그래서 진상을 캐고 따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미노타스 신화 아시죠? 실을 풀고 들어갔다가 다시 실을 따라서 나오는 것. 그것이 미로 아닙니까? 미로.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명하다. 진상규명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비둘기 구자입니다. 세조죠. 왜냐하면 비둘기는 구구구구 하고 울어요. 그래서 소리가 같으니 9구자를 쓰는 거죠. 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조를 썼습니다. 비둘기 구자입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한테 모이를 던지면 이렇게 마구 사방에서 몰려 들어가지고 머리를 대가리를 맞대고 사람은 머리, 동물은 대가리입니다. 대가리를 맞대고 쪼아먹죠. 이렇게 그 비둘기가 대가리를 맞대고 뭔가 논의하는 것 같은 모습. 그래서 여럿이 맞대고 논의할 때 그것을 구수회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자이지만 뜻이 다른 게 있죠. 이건 나눌 구자입니다. 그래서 갈매기 구자예요. 옛날에 한명회가 지금의 압구정동에다 정자를 지어놨죠. 그래서 그 오리와 갈매기가 날아드는 정자다. 그래서 이름이 압구정입니다. 그 동네가 지금 압구정동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 갈매기 구자입니다. 그런데 요 구자도 있어요. 오른쪽은
글귀, 구절이라고 할 때, 어구라고 할 때 쓰는 구자인데 왼쪽에 개사슴 노변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늑대, 이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개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둥이를 뭐라고 하느냐? 백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흰 개고 흰둥이고, 백구라고 이렇게 쓰면 이것은 흰 갈매기예요. 도끼를 들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덕이란 뜻인데 이 글자는 큰 산 악자입니다. 몇 산에 위에 다시 언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큰 산 악자란 뜻인데 그 근정전에 보면 용상 뒤에 1월 병풍도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오악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악. 동서남북 중앙을 상징하는 거죠. 구릉지라고 하는데 이 언덕이 있고 릉이라고 하는 것은 구보다 약간 큰 언덕입니다. 그래서 작은 언덕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구릉지라고 합니다. 왕릉 가보셨죠? 왕의 능. 예, 상당히 좀 언덕이 높습니다. 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모래가 계속 쌓여서 만들어진 언덕을 사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환구단, 원구단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자, 중국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중국의 티안진 공원, 천진공원이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보통 이 기년전을 많이 보러 가는데 사실은 여기부터 봐야 됩니다. 원구단부터. 이 원구단, 자, 지금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고 3단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3단은 왜냐? 천지인, 우주의 세 가지 근본 재료, 천지인, 이것을 삼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에서 한글을 만들 때도 천지인을 가지고 모음을 만들었죠. 3단으로 되어 있는 곳, 이게 이제 원구단입니다. 원구단. 이곳은 뭐냐? 천자가 새해가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흙으로 이렇게 둥글게 높여서, 물론 그 위에 장식을 안 하고 대석을 깔았지만 둥글게 높여서 쌓은 단인데 이 단에 정초에 올라가서 풍년을 기원하고, 농경 문화니까 당연히 그 농사가 제일 중요하죠. 풍년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 여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자, 기우제, 비가 오는 것을 비는 제사인데 그럼 누구한테 비는 것이라고 그랬죠? 용에게 비는 거죠. 용은 호풍환우합니다. 바람을 불고 비를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기우제를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황궁우는 뭐냐? 이 원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그 물품들, 이런 것들을 요 안에 보관하는 것이 황궁우인데, 황궁우, 우리나라는 그 고려시대와 대한제국 시대, 즉 황제라고 칭해지던 시대에 그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구단입니다. 환이나 원이나 다 이렇게 둥글다는 뜻이에요. 둥글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일제가 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왜냐면 자기들만 천황이고 조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버렸는데 지금 겨우 남아있는 건 뭐냐? 황궁우만 남아있습니다.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라 그랬죠. 이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일제시대 때 여기다 조선호텔을 지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남아있는 이 황구단은, 황궁우는 조선호텔 안쪽에 있습니다. 조선호텔이 어디 있냐고요? 시청과 플라자호텔 그 사이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황구단이고
중국은 원구단이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을 쭉 들어가면 여기가 기년전입니다. 기는 기도하다, 빌다란 뜻이에요. 년, 새해죠. 그래서 이 기년전은 뭐 하는 데냐? 그 천자의 어떤 소원을 하늘에 빌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이 바로 천지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천진 티안단 공원을 가면, 천단공원, 티안단 공원을 가게 되면 이 원구단도 기년전과 함께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을읍이 들어갔는데,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원래 공구죠. 그런데 성인의 이름은 피하거든요. 그것을 피휘라고 합니다. 휘는 꺼린다는 뜻이에요. 꺼리는 것을 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자 대신에 우리나라는 공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글자를 마을읍을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구라고 할 때는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쓰는 거죠. 그럼 왜 대구냐? 대구는 팔공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팔공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이 분자는 위에 8팔이고 밑에 칼도가 들어갔죠. 그래서 칼로 8조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인데, 밑에 있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움푹 파인 그릇을 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꽃을 심는 분을 화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왕의 이름은 보통 외자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이름도 피해야 하는데 두 글자를 쓰면 그만큼 피해야 될 글자가 많아지죠. 그럼 이름을 짓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왕의 이름은 보통 외자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구를 달구벌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쓰지만 벌은 벌판입니다. 벌판. 근데 이 경상도 지방은 그 유목민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말지가 이제 그 흉노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유목민족은 황금과 새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달구벌이라고 하는데, 이 달구라고 하는 것은 닭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지금도 경상도 대구 쪽에서는 닭을 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목민족의 그 어떤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달구벌인데, 그 달구벌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그 주변을 둘러싸는 곳을 달성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닭을 숭배하는 유목민족의, 새를 숭배하는 유목민족의 풍습이 이제 그 계림유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말지가 나오는 신화와 관련되어 있죠. 뭔가 궁성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꼬리가 긴 닭이 앉아 있는데, 사람이 다가가니까 그 꼬리 긴 닭은 날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황금 괴짝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경상도 지방은 새, 특히 닭과 관련이 깊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달구 벌이라고 할 때 벌은 벌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새바람 그러는데,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바람은 동풍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구벌 하는 것처럼 설화벌이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한자로 써서 그런 거지 원래는 새벌입니다. 경주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쪽에 있는 벌판이죠. 동쪽에 있는 벌판. 신라, 동쪽, 동해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벌판이기 때문에 새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초에는 그 음이 셔불로 바뀝니다. 셔불이 됐다가 다시 셔울이 됐다가 지금은 서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서라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동쪽 벌판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서울은 수도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은 집을 지을 때 대들보와 기둥 이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가로 세로로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짤구자인데 여기에 나무목이 붙으면서 이 틀을 가리키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엮는다, 틀이라는 뜻으로 쓰는 것이 이 구자입니다. 참고로 이 짤구자에 말씀원이 들어가면 익힐 강자예요. 강의, 수강, 강단, 강사라고 할 때. 그래서 이 강은 뭐냐? 각자의 의견 지식을 서로 맞추기 위한 말. 이것이 강이라는 거죠. 나무목이 들어가서 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구조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안에, 구조물 안에라고 할 때는 분해 방송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문장의 경우에는 구문론이죠. 그래서 주어가 어쩌고 목적어가 어쩌고 위치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문론입니다. 그다음 이루고 있는 그 비율 이것을 구성비라고 하죠. 그래서 구성요소 또는 구성원 한 회사의 구성원 또는 요원이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물체를 얘기할 때는 구성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을 짤 때는 구도라고 하죠. 구도. 그리고 생각을 짜는 것은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구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면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지를 만들 때는 진지 구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삼수변에 들어갔는데 보또란 구자입니다. 그럼 보라는 건 뭐냐? 개견의 왼쪽에 사람이 들어가면 엎드릴 복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날이 더워서 개처럼 엎드려 있기 때문에 삼복이죠. 초복, 중복, 말복. 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복종하다라고 할 때 엎드려서 따른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물을 가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석보 아시죠? 동학농민전쟁의 시초가 되었던 조병갑이가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한 보는 충분히 많은데도 또 세금을 걷어서 횡령하기 위해서 만석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석보를 무너뜨리면서 동학농민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왼쪽에 조개패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돈을 계속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이라고 하죠. 저장하다. USB 저장하다. 근데 이제 물을 저장한 못이기 때문에 연못, 저수지입니다. 삼수변이 들어가면 연못이 되는 거고 흑토가 들어가면 땅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해자가 있어요. 해자. 성이 있으면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방을 둘러가면서 물을 끌어들이죠. 그것이 해자입니다. 그래서 지경해자인데 뭐냐면 어떤 경계란 뜻입니다. 경계 바깥에 이 해자의 모습, 즉 이제 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각, 해자. 그래서 그 둘러싼 물을 해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북의 옥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옥은 오른쪽은 작을 요자인데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물될 옥자입니다. 그래서 그 옥구인데 이 옥구가 어디냐? 군산을 둘러싼 곳이 옥구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옥구에 있는 향교입니다. 향교. 지금 여기 보시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함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향교라고 하는 것은 관립대학이긴 하지만 이 향교에서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자를 모십니다. 그래서 대성묘라고도 하고 그 문묘라고도 하죠. 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공자이니까. 그래서 이 성스러운 곳이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말을 내려서 걸어 들어와라. 그래서 이게 지금 하마비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살문이죠. 홍살문. 그래서 날카로운 창의 모습을 하면서 붉은색을 칠했어요. 붉은색은 귀신,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홍살문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조개패가 들어갔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살 구자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넷플릭스 이런 걸 보려면 돈을 내야 되죠. 원래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구독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신문 읽는 사람들 구독자라고 했는데 요금은 구독료입니다. 그래서 이 요에서 요금이란 말이 생기는 거죠. 돈이니까.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을 구매자라고 합니다. 자, 요것이 들어가면 삶의 자고 위에 선비사가 들어가면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매매라고 합니다. 구매를 대신해 준다. 구매 대행이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라고 하고 사는 곳을 구매처,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들이는데 들어가는 돈을 구입비라고 합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그 매번마다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마을 공동으로 사들여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구판장이라고 하죠. 즉 공동구매 개별 판매입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 다시 파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구판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출 구자인데 원래 모습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다리가 셋 달린 솥이에요. 이것을 정이라고 하죠. 정. 삼국의 정립,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셋이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립이라고 합니다. 설립자를 쓰죠. 그래서 이건 양쪽에 두 손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솥을 받드는 모습이니까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데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집안에 있는 거 가구라고 얘기하죠. 또는 이걸 이제 어떤 고기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음식을 쌓아놓은 모습이다. 그래서 상다리가 휠 정도로 높이 많이 차린 음식이다. 그래서 모두 갖추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구, 가구, 농기구, 농사 짓는 데 사용되는 기구죠. 운동할 때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불구, 이것은 갖추지 못했다. 즉 장애인을 얘기할 때 옛날에는 불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구가 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방구가 있죠. 그 글을 쓰는 방에서 갖춰야 되는 것. 그게 뭐냐? 지필묵연입니다. 자, 글을 쓸 때 필요한 게 뭐냐? 우선 종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폐라고 할 때 쓰는 지입니다. 이 패라는 글자는 밑에 수건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입니다. 그래서 이 패자는 비단 또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여자가 시가댁에 패백을 드리죠. 비단과 예물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오른쪽에 두 손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은 손으로 자꾸 만져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망가뜨릴 패자입니다. 망가뜨릴 패자예요. 그래서 이제 폐단이 있다. 민폐 끼친다. 폐해를 끼치다 라고 할 때 그때 쓰는 패자입니다. 그 다음에 필이죠. 필. 그래서 이제 이게 필통입니다. 필통. 그것을 담는 통. 화살을 담는 통을 전통이라고 하죠. 그 다음 묵이 있어야 됩니다. 묵. 이 묵은 흑토의 거물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부엌에서 계속 떼면 끓음이 그 통로에 붙잖아요. 그 끓음을 가지고 처음에 먹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건 묵자예요. 먹이죠. 먹. 요건 뭐라고 합니까? 요건 벼루라고 합니다. 벼루. 그런데 이 벼루에다 먹을 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을 뿌려주는 것이 바로 연입니다. 연적이라고 하는데 요 적은 물방울 적자예요. 지금 이 사진은 12세기 때의 그 청자오리형 연적인데 국보 74호라고 합니다. 지금 연꽃 줄기를 이게 지금 줄기에 연줄기 연꽃이고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크지 않습니다. 높이가 8cm, 길이가 12.5c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요렇게 좀 약간 오므려져 있는 곳인데 일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먹을 갈 때는 기울여 가지고 요 아가리에서 물방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적이다. 연적. 이것을 지필묵연을 문방사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구류, 그 글을 쓰는 것과 관련돼서 갖춰야 되는 종류의 것들. 그래서 요즘 뭐 종이, 색종이, 볼펜 이런 것들 파는 곳이 문방구죠. 문방구. 거기서 파는 것들을 문구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품목들을 문방용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모습을 다 갖춘 것 구상. 모습을 뽑을 추자죠. 뽑아버리는 거. 그래서 특징을 뽑아버릴수록 추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 취직하려면 서류를 내야 되죠. 옛날에는 남자들의 경우는 군대를 제대했어야 됩니다. 군대를 마치는 걸 군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취직을 위해서 갖추어 준비해야 되는 서류, 이것이 구비서류입니다. 갖추어 준비해야 하는 서류. 그 다음 구색을 갖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구색을 갖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전두환이가 정의사회 구현, 갖추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했죠. 그러면서 지는 수천억씩 돈을 빼돌렸죠. 결국은 위에서부터 나오는 구호는 다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역사에서 제대로 그것이 실현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 자기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 다음 이것은 사람이 함께란 뜻이죠. 그래서 불구대천주 원수라고 하는데 원수 아시죠? 이놈은 왼수 원수 아시죠? 불구 대천 하늘을 이는 겁니다.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함께 하늘을 이지 못할 정도의 원수, 이것을 불구대천주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락부가 있습니다. 이 일제시대 때 소설을 보면 구락부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구락부는 뭐냐? 클럽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표기하느냐? 이렇게 표기합니다. 구락부라고 표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음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클럽을 한자로 쓰면 구락부가 됩니다. 이 일본어에서는 받침이 미음과 니은과 이응을 제하고는 받침을 못 써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시 같은 경우도 뭐냐? 닭굿이라고 있죠. 닭굿이. 이 발음이 안 되죠. 기역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새로운 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닭굿이라고 쓰고 또 아시는 거 술의 거자죠. 차. 이것은 구루마입니다. 아직도 그 시골에서는 리어카도 사실은 영어죠. 이것을 구루마라고 부르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구루마.
그 다음에 이제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닐 발음 못하니까 어떻게 발음하냐? 호테루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상식을 조금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 마지막입니다. 이 두 개는 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두 개는 그 박물관에는 없습니다. 우선 왼쪽 걸 보시면 은으로 상감된, 상감이라는 건 고기를 어떤 부분을 파고 그것을 다른 물질로 메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은으로 메꾼 거죠. 그 다음 숫사슴은 남성신의 상징입니다. 이게 이제 유목민족들은 과거에 술록을 쫓아서 이동했기 때문에 사슴을 자기들의 그 남성신의 상징으로 삼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것은 BCE 6천년 전에 인류 최초의 도시 차탈 회익입니다. 지금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집단은 처음에는 모계사회였죠. 모계사회라는 건 어머니의 재산이 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고 부계사회라는 것은 여자는 재산을 갖지 못했죠.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부계사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누가 키우느냐? 외삼촌이 사내 아이들의 훈련을 담당합니다. 즉 모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 인류 집단이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그 신도 역시 지모신, 땅은 바로 여성을 의미하죠. 모신이 바로 종교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 풍요를 상징하는데 좌우에 사자가 있죠. 이 여신의 이름은 부쿠쿠입니다. 이것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날씬한 퀴벨레로 바뀌는데 우선 이것은 밀렌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머리는 생략되어 있죠. 하지만 이 커진 젖과 뚱뚱한 배, 그 다음에 살찐 다리, 넓적다리, 이게 다 뭐냐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아기를 출산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당시의 주요 관심은 풍요와 생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단의 유지를 위해서 많은 쪽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풍요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그 풍요로운 몸집을 가지고 그 풍요와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일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다. 이것은 부쿠쿠다. 이것이 퀴벨레라고 날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아르테미스 여신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여신을 보면 이게 지금 젖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벌과 사슴, 말, 소 이런 그 동물 가축들의 모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다 뭐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비너스로 바뀌는 거죠. 비너스로. 그래갖고 이 여신의 모습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지위에서 그냥 아름다움의 대상으로만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